만화에서처럼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의 전투력이 수치로 표시되고 그러잖아. 레벨로, 게임을 하면 레벨로 표시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의 공부의 능력도 수치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가 내가 한 공부가 나의 실력을 향상시켰는지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공부가 힘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딱 1시간 공부했는데 나의 레벨이 1이 올랐다고 표시를 했다고 했죠. 1시간을 공부했더니 레벨이 1이 올랐어. 또 1시간 하면 레벨 2가 오거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어떤 성과나 보상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공부를 할 맛이 날 것 같은데 뭐 공부해도 내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공부의 학습의 좀 뭐랄까 지루한 점? 끈기를 이어갈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수업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가사 세 작품을 할 건데 이거 가사 세 작품 한다고 해가지고는 여러분 실력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지. 다른 학생들도 시간이 안 되어서 수업을 특강 같은 거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들어도 내 실력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또 의구심에 참여를 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하면은 모르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그래서 난 실제로 옛날에 이런 행동 해본 적 있어. 노트에다가 레벨표 같은 걸 만들어요. 내가 게임처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루 1시간 하면은 나에게 몇 점 부과, 1시간 하면은 몇 점 부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눈에 보이도록 했던 적이 있었어.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루 하니까는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실패했어. 계획만 짜고. 계획 같은 거 안 봐서 그러나. 오늘 이제 가사 세 작품을 할 거예요. 이걸로 이제 특강은 끝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고전 논문을 듣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유명한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 3개를 뽑았어요. 누황사와 일동장유가와 만원사라는 작품을 뽑았습니다. 누황사는 조금 배운 적 있죠, 태임? 우리 1학기 때 배웠지. 형진은 세 작품 다 생소하나? 세 작품 다 생소하고.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수능으로 기출이 됐어요. 19년도 수능 기출됐고 예전에 풀어본 적 있어, 우리. 정규 수업 시간 때 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다. 누황사라든지 만원사, 누황사, 만원사가 절대 일동장유가에게 밀리지 않는 유명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누황사나 만원사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뭐 중요도로 따진다면 당연히 일동장유가보다 더 높다라고 보겠는데 저는 출제는 안 됐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세 작품 하고 시간이 끝나는 대로 그냥 지금 가도록 할게요. 가사 네 작품 하면은 머리 돌아버려. 나도 세 작품 예습하는데 세 작품 해도 내 머리 돌더라고. 여러분도 좀 마음을 놓고 가사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실제로 풀 때에는 최대한 요령껏 푸시고 오늘은 그냥 마음을 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작품은 누항사예요. 여기서 항은 거리라는 뜻인데 길거리라는 뜻인데 그냥 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추한 어떤 자신의 삶? 누추한 삶을 노래로 옮긴 것이 누항사입니다. 누항사. 작가는 박인로예요. 조선 후기 때 가장 가사를 잘 지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박인로입니다. 조선 전기는 정철이고 조선 후기는 박인로예요. 시조를 가장 잘 쓴 사람은 윤선도. 세 명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시대 가수들입니다. 박인로는 그 문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인이라고 문인이 아니고 무신으로서 좀 더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이순신 장군처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아니고 부관 정도? 어떤 장군을 따라다니는 부관 정도의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무인보다는 시인으로서 더 문학사에서는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 박인로입니다. 자, 어디 한번 위에 네모칸에서 볼만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볼만하냐면은 아래에 있는 이해와 감상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있을 때 친구인 오선과 하등 중에서 하등입니다. 이덕형이 두매 생활의 어려움을 누른 것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라고 합니다. 두매라는 것은 산골이죠. 산골. 두매 산골 그러잖아. 산속에서의 사는 생활의 어려움을 부른 것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할 때에는 박인로가 한 30대 정도 참전을 했어요. 30대 정도에. 거기서 이제 무공을 쌓고 그랬었죠.
여기 친구 이덕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친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덕형이 훨씬 벼슬이 높아요. 이덕형은 벼슬이 훨씬 높고 박인호는 벼슬이 낮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은 이제 이덕형이 어이 일로 자네 저기 시 잘 짓는다면서 한수 지어 보시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도 자연에 파묻혀 안 빈낙도하며 충효와 신의 우애 등의 분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조선 전기에서 안 빈낙도나 암둔 지족의 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요,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부분 보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는 말이 있죠. 이게 조선 후기의 가사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 양반 사대부들의 가난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난해, 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빈곤해, 다 뻥이에요. 전부 자신의 자연 속에서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처지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누방사에서 가난을 이야기할 때는요, 진짜 가난이에요. 그걸 진솔하게 표현했다라는 말로써 적혀 있습니다. 자, 즉 다음에 밑줄을 꺼볼게요. 자신이 겪고 있는 궁핍한 현실의 어려움과 안 빈낙도하고자 하는 이상 사이의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조선 후기에서 할 만한 이야기들이요, 가난한 것이 진짜 가난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반으로서의 가치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안분지족, 자연친화, 충효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대신에 솔직함이 거기에 추가가 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거나 국비파 생활에서 비롯한 감정을 사실적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등 일상언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상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조선 전기 가사가 보여줬던 자연 감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런 거 설명하기 아주 적절한 작품이 누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나까지구나. 가나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정보해드리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단어의 뜻이 전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읽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태희는 저번에 봤던 거 떠올리면 약간 기억이 나죠. 형태는 무슨 말인지 짐작도 안 가죠. 네,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을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못 읽을 것 같아요. 못 읽을 것 같아요. 단어의 뜻도 하나도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냥 무왕사라는 작품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한기태심하여, 한기태심은 가뭄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가뭄이 심해서 시절이 다 늦을 때, 이때 말하는 시절은 농사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다 늦어버릴 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농사 지을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서주는 서쪽 언덕입니다. 서쪽 언덕에 있는 높은 논에 잠깐 긴 열비에 잠깐 지나간 소나기 같은 거, 잠깐 지나간 소나기에 도상무원수는 그냥 물이 비가 오면 흘러가는 물들이잖아요. 그걸 그냥 도상무원수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들을 반쯤 내 논에다가 대어주고 내 논 쪽으로 물을 좀 흘려준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좀 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한적 주마하고 엉성이 했던 말씀.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시적 화자가 아이씨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텐데 어떻게 하면 농사 짓지? 언제 비가 오지? 기다리다가 비가 쫙 온 거예요. 지금 씨를 뿌려야 될 때다 라는 타이밍을 잡은 것이죠. 근데 내가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밭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 해줘야 돼? 그것은 소가 해줘야 돼. 소. 근데 나에게는 소가 없어. 왜요?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소를 어떻게 하지? 나한테 소를 빌려준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 라는 걸 떠올려서 지금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소한적 주마 여기를 따옴표로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소한적 주마.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엉성하게 했던 말씀. 아주 친절하다. 여긴 집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어이 일로 가면 안 되지. 농부가 했으니까 일로 선생님 제가 소 한 번 빌려드릴게요 라고 했던 말. 저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집에 달 없는 황혼 저녁 무렵이죠. 달도 안 뜬 저녁 무렵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부디는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어느키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헴 하는 것을 양구는 오랫도록이라는 뜻입니다. 큰 기침 에헴을 오랫도록 한 후에 집 속에서 말이 들려옵니다. 그 뉘기신고 밑줄 끄시기 바랍니다. 따옴표 하시고 거 누구십니까? 라고 집 속에서 말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따옴표 치십시오. 염치 없는 저옵니다. 염치 없는 나이입니다. 형님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화자가 문 밖에서 에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머쓱해서 괜찮다. 박인로는 양반이에요. 어떤 양반? 가난한 양반. 근데 지금 찾아간 집은 누구예요? 평민. 박인로보다 부자 평민. 평민의 집에 가가지고는 꼭꼭꼭 계십니까? 하기에는 좀 머쓱한 거야. 그러니까는 에헴 하면서 자기가 왔다는 걸 알리는 것이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평민은 알았을 거예요.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을. 근데 안 나와보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 또 소 빌려달라고 또 왔구만. 그냥 했던 말인데 찾아왔구만. 하면 싫어하다가 결국에는 그 누구십니까? 염치 없는 제가 왔습니다. 자, 또 따옴표 합시다. 이제 나로 내려갈게요. 따옴표. 초경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요.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그 어찌해서 와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평민의 말입니다. 평민의 말. 그 다음에 다시 따옴표. 2줄 정도가 이제 박인로가 하는 말입니다. 연년은 매년이에요. 매년 이러하기가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 없는 분가는 빈곤한 집이라는 뜻이죠. 소 없는 빈곤한 집에서 생각만 많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다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인로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옴표 시작입니다. 따옴표 시작. 공한이나는 공짜로나 이런 말이겠죠. 공짜로나 값이나 돈을 받아서나 공짜로 빌려주나 값을 받고 빌려주나 제가 빌려드림즉도 하지만은 이런 뜻이죠. 내가 공짜로 줘도 되고 돈 받고 빌려도 상관없지만은 다만 어젯밤에 저 건너집의 사람이 목이 빨간 수기치는 꿩입니다. 꿩. 목이 빨간 아주 먹음직스러운 꿩을 옥지 읍은 기름이에요. 기름에 잘 부어가지고 갓 익은 3의 주는 술이죠. 잘 익은 술을 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취하도록 권하거늘 왜 권했을까? 어젯밤에 나한테 소 빌려주라고, 자기한테 소 빌려주라고 건너집의 사람이 꿩과 술을 가져와가지고는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평민이 말해요. 계속 평민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로 주마 하고 그 건너집 사람에게 큰 약속을 했었거든. 실약은 약속을 어기다라는 뜻이죠. 약속을 어기니 미편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사설이 어렵습니다. 사설은 말씀이라는 것인데 제가 당신 박인로에게 소를 빌려주겠다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따옴표 끝입니다. 평민이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어요. 빌려준다고 안 빌려준다고? 안 빌려준다고. 자, 이제 박인로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따옴표. 이제 대화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실위는 이제 진실로 그러하다면 설마 어찌할까? 어찌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내가 빨리 소를 써야겠는데 내일 빌려준다고 해버렸으니까 소를 못 빌려주겠어. 진짜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빌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박일로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헌 모자라는 뜻이에요. 헌 모자를 깊숙이 쓰고, 헌 모자를 깊숙이 쓰고, 측은 굽입니다. 굽이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풍채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죠. 몸, 체격 작은 형용 나의 모습, 형용 모습이라는 뜻이죠. 체격이 작은 나의 모습에 개, 저 평민의 집에서 키우는 개, 그 개가 짖을 뿐이로다. 실제로 짖었는지 안 짖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무슨 말입니까? 평민들이 키우는 개조차도 나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절박하다고 해야 될까? 궁벽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 4번 문제가 약간 잘못됐는데 말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을 듣는 대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듣는 대상. 4번 말을 듣는 대상. 느낌이 약간 다르죠? 우리 조선 전기에 배웠던 작품들에서 가난을 이야기하고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조선 전기 작품 뭐 했었어요? 시름이 없는 것은 어부의 생애로다. 이러면서 막 화자 자신을 어부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가난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읽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소조차 없어. 평민한테까지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하는 처지. 사실적으로 가난함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5번이죠. 전원생활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대부가 평민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대부가 평민이 되는 일이 있었을까? 혹시 양반정이라는 자기 벼슬을 빚을 이제 대신 갚아주는 걸 파는 일이 있긴 했었던 것 같지만은 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평민들이 많이 사대부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반이 평민이 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죠. 내용을 잘 파악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자가 소를 빌리기 위함이 아니라 건너집 사람이 꽁을 가지고 왔고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 기억니은 디귿은 리을까지는 화자가 듣는 말인데 하나는 건너집 사람이 듣는 것이 5번이 정답입니다.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중야가 없어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농사는 못 짓겠어. 농사는 포기해야겠어요. 서로 못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실은 개구리 집을 와실이라고 그래요. 정저지와가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때 와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집, 즉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작고 궁벽한 자신의 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울 수가 있겠느냐. 북쪽에 난 창을 기대고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여기서 말한 새배는 새벽입니다. 창문에 비껴서 가지고는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오디세라는 새 이름입니다. 무정한 대승은 이 나의 한을 도둔다라고 합니다. 대승이라는 오디세는 원래 철새예요. 철새인데 얘가 농사에서 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하니까 씨를 뿌려야 할 때 온 새가 오디세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철새가 아니라 우리나라니까 북방에서 한대요.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철새여서 오디세이가 울면은 씨를 뿌려야만 한다. 오디세이가 그만 울면은 씨도 뿌리면 안 된다. 여러 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디세이가 울고 있어요. 지금 나는 씨를 뿌려야 돼. 못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타오르겠죠. 타오른다? 속이 타겠지. 속이 타.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타오를 것입니다. 형제, 이 대승, 오디세이라는 대승을 보고 할 수 있는 문학적인 용어 뭐 있을까요? 객관적 상관물. 왜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불러 일으켰으니까. 대승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감정이입은 맞아요, 틀려요? 감정이입은 아니죠. 요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무정한 대승은 이 나의 하늘 돋우는구나. 종조 추장, 종조 추장은 뭐가 몰라요. 아침까지 슬퍼한다는 말인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까지 슬퍼하다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을 바라보니, 아침까지 슬피 지내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을 보니 즐겁게 듣는 노동요죠. 노동요. 내가 즐겁게 듣던 노동요도 흠 없이 들린다. 왜? 노동요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씨를 뿌린 사람들이죠. 나는 씨를 못 뿌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나의 마음이 더 타들어갈 것입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고, 농가도 사실은 객관적 상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대조되는 거니까. 저기는 즐거운 노래, 나의 마음은 타는 마음, 속 타는 마음.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으로 농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승에서는 대승과 맞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 상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세상 물정 모른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화자를 가리키겠죠? 맞아.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입니다. 아까운 저 제비는 볕보임은 날, 쟁기의 날을 볕보임이라고 한대요. 아까운 저 쟁기는 날도 참 반짝반짝 좋아 보인다. 내가 농사를 하려고 손은 없지만은 쟁기는 잘 갈아뒀어요. 잘 갈아뒀어. 가시 엉켜있는 묵은 밭도, 논 밭할 때 밭입니다.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허당 반벽, 허당은 비어있는 집입니다. 비어있는 집에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냥 쓸데없이 쟁기만 좋아 보이게 걸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춘경은 봄에 밭을 가는 절기를 춘경이라고 해요. 자, 밭을 갈아야 될 시즌도 거의 다 지나갔다. 그냥 후리쳐 던져주자. 농사를 포기하는 화자의 태도가 적혀 있습니다. 현진 힘들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가사 수업을 하면은 다들 죽어요. 중단 안 해놨습니다.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 좀 들어보면, 형님 들어보면 스토리 알아야 됩니다. 자, 강호는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강호는 자연이라고 했어요. 자연. 그냥 자연에서 지내고자 하는 꿈을 꾼 지도 오래려니,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은요, 그냥 양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꿈이겠죠. 진짜 자연 속에 산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 안분지족한 삶, 그런 꿈을 꾼 지도 오래려니 부복이 위루하여, 부복, 입과 배를 부복이라고 합니다. 위루는 비루하다. 어쨌든 내가 안분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 입도 고프고 배도 고파. 입도 고프고 배도 고픈 것이 비루해서 어제버는 감탄합니다. 잊어버렸구나. 내 부복이 비루하여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그 꿈을 잊어버렸구나. 자, 천피기욱은 먼 물가를 바라보는 게 천피기욱인데 전혀 몰라도 되는 한자어입니다. 먼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많기도 많다. 녹죽, 초록색 대나무를 녹죽이라고 하죠. 녹죽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주라. 노화는 갈대입니다. 갈대가 깊이 쌓여있는 곳에 명월청풍은 달과 바람이니까 자연물들이죠. 갈대가 깊은 곳에 자연물들과 함께 벗이 되어서 노라일체입니다. 벗이 된다고 한 거 보니까 자연물과 하나가 되어서 님제는 임자 주인이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나 혼자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무심은 무욕심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무욕심한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화자는 뭐 하겠다고요? 화자는 바빌론은 내가 오래전부터 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자연 친화의 삶을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즐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낚싯대 가져가서 백구와 함께 자연물과 함께 동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말입니다. 무상한 이 몸에, 무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엉은 우리 논밭 할 때 일항과 고랑이라고 할 때 그 일항입니다. 두세 일항 정도 되는 밭과 논을 다 묵여서 던져두고, 아까 농사 포기한 걸 말합니다. 농사 같은 것은 다 그냥 던져두고, 있으면 그냥 뭐 죽 정도 먹을 것이고, 없으면 그냥 굶을지언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다. 안 분지죠? 안 빈다고 파악할 수 있죠. 안 분지죠? 안 빈다고. 내가 가난할지언정 남의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내 빈곤과 천함을 슬피 여겨서 손을 젓는다고, 해당은 졌답니다. 내 빈천을 슬피 여겨서 워이 손을 젓는다고 해서 물러갈 것이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 한들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서 만들어졌으리. 삼기다가 만들다라는 뜻이죠. 인간 어느 일이 운명 밖에 만들어졌으리. 비니무언을, 안분지적 비니무언 똑같은 뜻이죠.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애가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전혀 없노라. 내 생애가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전혀 없노라. 비니무언, 안분지적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러워하지 않는다. 단사표음도 안분지적과 똑같은 뜻이에요.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여기노라. 단사표음, 가난한 삶을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여기노라. 평생의 품은 뜻이, 평생의 하나의 뜻이 온포에는 없노라.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고요. 포는 포만감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즉 부귀공명을 말합니다. 부귀공명. 평생의 한 뜻이 부귀공명에는 전혀 없도다.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을 삼고, 태평천하의 충효를 나의 일로 삼고, 화형제, 화목한 형제, 신부무, 믿음직한 친구. 화목한 형제, 믿음직한 친구. 외다는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됐다 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유교적인 가치관은 틀릴 리가 없다. 나는 그걸 추구한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 가난하지만 양과 사례부로서의 가치관을 꾸준히 지향하겠다는 태도가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무왕사의 끝이에요. 형님 몹시 힘들어? 준한테? 온 김에 그거 좀 들으려고 해봐. 듣고 있었어?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이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문장이 잘 안 보이니까. 선택지 1번 빼고, 6번에서 선택지 1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에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 나에 있고 2, 3, 4, 5번은 다에 있어요.
이거 가사를 수능에서는 이렇게 깡으로 해석하면서 풀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지 깡으로 이렇게 해석할 일은 없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 누앙사 오랜만에 봤거든요. 나머지 제작품도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해석이 안 돼. 그거 보니까는 이렇게 해석을 참고해가지고 내가 미리 적어놨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 나한테 깡으로 해석하라고 못합니다. 그냥 유명하니까 한 번쯤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나눠적 표현은 있지 않았어요. 나눠적 표현 있지 않았고 노동의 가치도 없었고요. 6번의 정답은 5번이죠. 이건 뭐 읽을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러운 뜻은 뭐 전혀 없다. 내 생각이 이러하지만은 서러운 뜻은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5번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이겠죠.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리을의 의미는 뭐지? 서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주라. 이건 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연 친화. 이건 조선 전기에 있었던 그 이상적인 어부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부. 자, 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온포, 부기 공명을 뜻하는 게 온포죠. 나머지 4개는 정답 자연 혹은 안분지족을 말하는 것이었었고 이렇게 무방사가 끝났습니다. 뒤쪽을 넘겨서 일동장애가 좀 한 다음에 쉬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사 한 작품만 해도 학교에서는 다들 죽는데 오늘 3작품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날일 것 같긴 했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어. 자, 두 번째 작품은 일동장유가입니다. 일동장유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도3들도 다 여기까지는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실제 수능은요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동장유가를 공부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동장유가 뜻이 뭐냐면요 일은 일본입니다. 일본. 일동은 일본을 말해요. 일동, 일본. 장은 뭐 당당하다, 웅장하다 이럴 때 말하는 장입니다. 웅장한 사람은 우리가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장입니다. 자, 일본어로 아주 당당하게 유랑을 가는 노래가 일동장유가예요. 일본어로 아주 당당하게 유랑을 가는 것을 일동장유가라고 합니다. 근데 유랑이라고 했는데 실제 유랑은 아니고 사신, 통신사로 가는 것을 지금 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요 핵심 정리에 갈래라고 해서 기행가사라는 말이 나와요. 기행가사. 근데 기행문 할 때 그 기행입니다. 기록했다. 무엇을? 내가 여행했던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기행가사라는 말을 씁니다. 아래 특징 1번을 보면요 여정에 따른 여행의 과정이 여정이죠.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혹시 추보식 구성이 뭔 말인지 알아요? 형제는 추보식 구성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여기서 보자가 걸음보자예요. 걸음보. 즉 내가 걸어가는 과정 그대로 구성하는 것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적은 거.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순행적 구성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순행적 구성. 내가 걸어가는 방향 그대로 적는 것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간의 이동 들어있겠죠. 내 발걸음을 이동하는 게 추보니까 공간의 이동이 적혀있다는 것까지. 추보식 구성은 이 두 개가 섞여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을 보인다. 여정에 따라 일화, 환경, 사건, 풍물 등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사실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니까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기행문의 특성상 내가 본 것들을 그대로 적는 사실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밑에 한번 이해와 감상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영조 39년에 조임이 일본 통신사로 갈 때, 통신사라는 것은 그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보내지는 사신들을 통신사라고 했습니다. 조선 시작할 때부터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잠깐 끝났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재개가 됐었는데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에 갔던 통신사의 이야기입니다. 통신사로 갈 때 삼방석이 통신사를 보좌하여 여러 기록을 책임진 사람, 이걸로 동행한 작가다. 그 여정과 경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가사다. 약 11개월 동안의 여정이 추보식 구성으로 나타나있으며 전체 4책 8천여 부에 달하는 길이로 부친의 날짜와 기록 도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터 읽어볼까?
작가는 여정과 함께 그곳에서 보고들은 일본의 문물 제도와 인물 풍속, 외교 임무 수행 과정 등과 이에 대한 느낌을 소상히 기록하고 여기에 자신의 날카로운 비판과 해악을 곁들여서 실감나게 묘사했다. 일본의 실질적인 문화나 이를 통해서 일본의 실질적인 문화나 문물 등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한편 비행 문학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일동 장관은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작품 아닐까요? 왜냐면 일본의 과거의 문화를 너무나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어 놓았으니까 그 문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이 상당히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문학 작품으로 보는 것이고. 자,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이제 부산항에서 일본을 향해 출항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전략은요 한양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적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읽는 부분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항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풍 강한 바람을 말해요. 강한 바람에 돛을 갈아서 육선이 함께 떠나 6척의 배를 육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돛을 갈아서 6척의 배들이 함께 떠나 사면은 검은고 가야금 비파 3개를 합쳐 사면이라고 합니다. 악기들 여러 악기들과 군악 소리가 산과 바다를 진동시키니 과장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신으로 떠나니까는 우리도 지금 오케스트라 같은 거 연주해주잖아요. 막 군악대 같은 거 나와가지고는 출항할 때 연주해주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물 속에서 용들이 마땅히 놀라는 것 같다. 그만큼 웅장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구는 항구죠. 항구를 얼핏 떠나서 이제 막 항구를 떠나서 오륙도라는 섬을 뒤로 하고 형진씨? 배 타본 적 있어요? 배 타본 적 있어? 배 타면은 떠나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바다만 펼쳐진 건 아니죠. 좀 가다 보면은 섬들, 조그마한 섬들만 보이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떠나니까는 오륙도 여러 개의 이제 섬들이 이제 다 뒤로 하고 고국은 조선이겠죠. 조선을 뒤돌아보니 야색은 밤빛이죠. 밤빛이 아득하구나.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 변진 바닷가 연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해 변진은 그냥 바닷가.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바닷가 각 항구에 불빛이 두어 점 구름 밖에서 보일만 하니 어떤 상황인지 상상 좀 하시면서 읽어주세요. 배 타고 고국을 바라보니까 어떤 야경 같은 것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배방은 이제 선실이죠. 선실. 배 안에 있는 방. 선실에 누워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니 태산같은 성낸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뭡니까? 지금 배 타고 바다를 나섰는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큰 바람을 만난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본에 가가지고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막 바람이 막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크나큰 주라고 하니까 배임을 할 수 있죠. 배주자잖아요. 크나큰 만석의 곡식을 실을 만한 배가 커다란 배가 나뭇잎이 나부끼는 듯 흔들리더라. 하늘에 올랐다가 이때 하늘에 올랐다는 파도가 크게 쳐가지고는 배가 올라갔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함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파도가 내려왔으니까 구덩이에 내려지니 12발, 여기서는 길이를 말합니다. 12발이나 길이가 되는 쌍돛대는 지휘처로는 이제 지가 나뭇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나뭇가지처럼 죽어있고 12길이나 되는 쌍돛대는 바람에 꺾여가지고는 막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죽어있고 52폭이나 되는, 여기도 길이를 말하죠. 52폭이나 되는 초석은 이제 풀로 만든 돛이거든요. 초석 다 풀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구부러져서 있느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는 말입니다. 돛과 닻이 전부 구부러졌습니다. 붉은 천둥, 그 다음에 잦은 벼락, 천둥과 벼락이에요. 붉은 천둥, 잦은 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을 하고 성낸 고래와 아주 성이 나 있는 고래와 움직이는 용은 물속에서 마구 휘젓느니 내가 지금 들어있는 방 속에 요강과 타구도 그냥 요강이라고 생각하세요. 방 속에 있는 요강은 자빠지고 엎어지고 우당탕 하면서
상하, 좌우, 배방, 널빤지들이 잎이 하나하나 다 우는구나. 뭐 나무를 마는 배 타면 당연히 끼끼끼한 소리 날 것입니다. 이런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봤을 때 바다에 나가봤는데 이런 파도 만나면은 죽었구나 싶지 않을까? 죽었구나 싶을 것 같아요. 되게 높게 사왔습니다. 배 도로 타봤거든요. 제주도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엄청 큰 배를 탔어요.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근데 두 번째 탈 때는 작은 배를 탔어. 멀미가 막 올라오고. 멀미가 막 올라오고. 여기는 이렇게 휘청휘청하니까 그게 느껴졌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장관을 구경하여 보세. 태풍이 끝난 것 같습니다. 태풍이 잠깐 끝난 것 같아요.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장관을 구경하여 보세. 일어나서 배의 문을 열고 문 기둥을 잡고 서서, 설주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배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 내 방향의 면을 바라보니 어와창, 어와창은 이제 그 감탄사입니다. 이야, 장난 아니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어디에 있을꼬?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 뿐이로다. 온 우주가 다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 뒤로 돌아보니 동네 산이 눈썹같이 되어 있다. 내가 가는 방향에 어디가? 일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 지금 부산을 통해 가지고 여기 대마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마도 스시마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발했다가 지금 태풍을 만나가지고는 요즘 중앙장하다가 사면을 바라보다가 뭘 바라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동래산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동래산의 모습이 눈썹처럼 굽어있다고 하죠. 이 부분이 살짝 재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래산은 실제로 있는 부산에 있는 산이에요. 부산에 있는 산. 지금 우리 읽은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멀리 온 것 같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동래산이 보인다고. 그럼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코앞에.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너무나 과장되게 썼어. 앞부분에 겪었던 태풍을 너무 과장되게 쓴 모습입니다. 나오지 않았어. 이제 부산이야, 이제 부산. 자,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네. 위, 아래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하늘과 바다가 딱 닿아 있는 그런 파란 모습.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면 우리 길은 뭐 일본을 향한 백길도 될 것이고요. 아니 우리 인생길도 될 것이고. 함께 떠난 5배는, 아까 전에 6척의 배가 떠났다고 했는데 함께 떠났던 5배는 간 곳을 모르겠다. 뭐지? 난파했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면을 둘러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서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난파된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칠 때 작가의 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배들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너무 과장되게 썼어. 작품을. 뻥이 너무 세요. 자, 밑에 1번, 2번, 3번, 4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쉴게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태풍 한번 치고 나면 진짜 물살이 세긴 해요. 진짜 안 보일 법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군대 가서 했어. 군대에서 바다 보면서 일동장교가 뻥은 아니었겠다. 바다가 진짜 배를 삼킨다라는 표현이 느껴지더라고요.
19년도에 일동자유화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는 현대어로 나왔어요. 현대어로. 지금 보는 것처럼 고전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어로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제목 알고 특징 좀 알아본다면 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답 불러봅시다.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계절감 같은 거 안 느꼈습니다. 뭐야? 겨울이야, 가을이야, 봄이야? 몰라요. 3번이 정답이고요.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일본의 풍경을 묘사할 때는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화자의 감탄하고 경탄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많이 보였죠. 우리 읽은 부분에서는.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뭐 화자가 돛대를 내주는 뭐 이런 모습은 없고요. 이건 그냥 평민들이 나는 거지. 양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죠.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왕이 넘어지는 거지 화자가 넘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거의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멀리 떠났을 그러네. 문제는 또 그렇게 되어 있네.